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은 주택임대차 보법을 배웠으면 금방 훅 넘어갑니다. 자, 상가 보법 일단 목적 뭐 봤고 범위. 자, 범위가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죠. 일단 뭐 대상이다?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아예 이 법 자체가 적용 안 되죠. 동문회, 종친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교회, 뭐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자, 공인중개사 협회 사무실을 임대차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저기 광주지부 사무실 임대차예요. 자, 그럼 상가보법 적용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예. 지금 공인중개사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죠. 사업자 등록 자체가 대상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일단 안 되죠. 그까지 응용 대상 생각하면 더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경우 이하의 보증금입니다. 자, 이런 보증금 규모를 정하는 것은 상가임대차원의 심의를 거칩니다. 자, 상가임대차원이 심의 거친다는 것도 일단 체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일단 서울 얼마? 9억 이하. 그 다음에 과매력제 권역과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가 있었죠. 거기 어디? 얼마? 6억 9천. 특히 부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과밀에 들어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좀 해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광역시, 자, 세종, 그 다음에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좀 많아요. 이건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 눈에 그냥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 광역시에는 뭐가 빠진다? 예, 부산 빠지고 인천도 빠지겠죠? 인천 어디 들어가니까? 과밀에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건 얼마? 5억 4천. 그 밖에 지역은요? 3억 7천 이렇게 되죠. 자, 제가 그래서 앞 글자, 그래서 전화번호 기억해 놓으라 그랬죠? 969-5437.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 놓고, 이 금액은 환산보증금이라고 그랬죠? 보증금 더하기 월차 곱하기 얼마? 100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규모 이하에 일단 적용되고요. 예외로 이 규모를 어떻게 한다더라도 초과한다더라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게 그 옆에지에 나오는 부분에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응용 문제로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보증금 초과 시 적용되는 경우에 대항력과 임대인의 지수승계. 자, 대항력 그 다음에 임대인의 지수승계. 요거 일단 뭡니까? 이 보증금 규모가 초과되더라도 적용된다. 그 다음에 또 계약갱신 요구, 그리고 계약갱신 특례. 이 계약갱신 특례는 뭐냐면 갱신되는 임대차가 보증금 초과 시 증감 청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임대차 하다가 갱신이 되죠. 그 보증금 규모가 또 초과되죠. 그 초과될 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권리금, 표준계약서, 그 다음에 상계차 연체 시 계약 해지. 자, 계약갱신 특례는 기억 안 해도 좋으니까 자, 일단 대항력, 그 다음에 임대인의 지승계,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및 표준계약서, 그 다음에 또 3계차 연체하면 뭐 하는 거?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 이것만이라도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는 보증금 규모가 어떻게 한다더라도 초과한다더라도 적용된다. 자, 대항력 봅니다. 자, 대항력 요건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인도가 뭐예요?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날 0시부터. 이 사업자 등록은 공시의 기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이 만약에 집원이나 동호수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참고 하나 더 기억해 놓고 넘어가시면 바라고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자, 도면을 첨부해 줘야 돼요. 자,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뭘 첨부한다? 도면, 상가 일부분이라면 도면 첨부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대항력 인정됩니다. 다만 도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층을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지금 이 건물에 한 층을 전체로 쓰죠. 그럼 이거 도면 첨부할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자, 한 층의 일부분이 나더라도 구분 소유가 된 거라면 등기부상 구분 소유가 됐으니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도면 첨부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일부분이 나면 도면을 첨부해 줘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대항 요건. 그러면 언제부터 효력 발생한다? 다음날 0시부터. 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아까 주택 배운 거 있죠? 그랑 거의 똑같아요. 다만 확정일자 받는 곳만 달라요. 어디였죠? 네, 세무서장. 주택은 뭐 동사무소라든가 법원 등기소, 그 다음에 또 공증사무소 뭐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는 어디에서? 세무서장. 나머지 확정일자부 작성, 임대차 정보 제공 내용 주택과 똑같습니다. 자, 세무서장만 다르고 주택과 같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자,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가장 먼저 주는 거라 그랬죠. 자, 일단은 보죠. 금액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는, 자, 주택과 같아요. 뭐 있어야 돼요? 대항력 있어야지만 되죠? 근데 뭐 없어도 돼요? 네, 확정일자 없어야 된다. 자, 그러면 서울, 그 다음에 과밀, 그리고 광역, 그 다음에 그 밖에 지역 이렇게 돼 있죠? 그 밖의 지역 있습니다. 서울, 얼마 이하, 얼마? 6,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 얼마를요? 2,200만 원을. 과밀은요? 5,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 얼마를요? 예, 1,900만 원을. 광역시는요? 1,800만 원 이하의 보증금 얼마를요? 예, 1,300만 원을. 그 밖의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 얼마를요? 예, 1,000만 원 이렇게 됐죠. 과밀의 지역을 잘 보세요. 여기에 부산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아까 적용 범위에는 어떻게 돼요? 부산이 있었죠. 근데 소액보증 우선 변제 관련된 부분은 부산이 없다. 자, 꼭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나머지 지역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부산이 이쪽엔 있고 저쪽엔 없죠. 과밀에. 그것만 여러분들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자, 그러면 나머지 이거 액수 일단 기억해놔야죠.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환산보증금이라고 그랬죠. 자, 주택은 환산보증금 아닌데 이거는 환산보증입니다. 보증금 더하기, 자, 보증금 더하기 뭐죠? 월세 곱하기 얼마? 100 이렇게 되죠. 주택은 이게 적용 안 되죠? 상가는 이게 적용된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뭐 효력 이런 것들은, 자, 뭐 이거 건물 가격이 얼마 가지고 변제해줘요? 2분의 1 가지고 변제해주죠? 뭐 주택과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 끝나고 난 뒤에 들어간 임차인 적용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당권이 언제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설정된 시점의 것이 적용됩니다. 이것도 4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시점 꼭 따져야지만 되고요. 자, 이제 임대차 보호기간, 그 다음에 보호기간 몇 년? 1년. 자, 그래서 농지는 몇 년이었죠? 3년. 주택은, 상가는 1년. 뭐 1년 미만의 기간처럼 유예하면 주장할 수 있다. 이건 뭐 제가 이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계약갱신 요구. 자,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 만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네, 6월부터 1월 이렇게 되죠.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행하는 계약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뭐한다? 거절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자, 날짜 기억해 놔야 돼요. 6월에서 1월. 주택은 어떻게 됐죠? 예, 2월 이렇게 됐죠. 자, 몇 개 참여한 채 3기. 그 다음에 또 거짓급밖에 부정한 방법, 서로 합의다 밑을 쳐놓으라 했죠. 아주 똑같아요. 지금 주택과 상가가.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의 동의 없이 목적금 전부 또는 전대, 그 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밑을 쳐놓으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멸실되어서 목적 달성하지 못할 때 전부 또는 대부분을 대부분에다 밑을 쳐놓으라 그랬죠. 그리고 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 위반하거나 이러면 거절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주의사항들 여러분들이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주택과 상가에서 차이점이 딱 2개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3기하고 2기. 주택은 2기죠. 상가는 몇 기? 3기. 또 하나의 차이점이 뭐였죠? 예. 자, 주택은 실제로 임대인이 입주하고자 할 때는
거절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상가는 그런 규정 없다. 예, 그래서 그 두 개 차이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전체 임대차익을 포함해서 몇 년 초과하는 범위? 10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임대인이 동의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누굴 대신해서 임차인 대신해서 계약갱 요구할 수 있다. 자, 이 규정 아까 주택에서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주택이 있었던가요? 예, 전대차 관계에 주택은 없다 그랬죠? 요거는 상가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주택에는 있었는데 상가에 없는 제도가 있었죠. 뭐예요? 예,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왜 묵시적 갱신 여러분들 들어가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주택에는 계약갱 요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는 그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 그거는 일단은 어디에만 있다? 주택에만 있고 상가에는 없다. 아까 주택에서 한번 언급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제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고요. 자, 이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 이것도 내용 주택과 같습니다. 자, 계약 갱신 요구 안 하거나 해지 통보 안 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자, 일단 존속기간은 몇 년? 1년. 자, 여기서는 이제 묵시적 갱신에는 그런 규정 있죠.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죠. 다만 이런 묵시적 갱신은 몇 개차 연체하거나 3개차 연체하거나 이렇게 되면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묵시적 갱신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있지만 자, 차임 연체 시 해지 있었죠? 자, 차임 연체 해지 몇 개 차임 연체하면 3개 차임 연체하면 일단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은 몇 개였죠? 2개. 그러니까 주택은 2개예요.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주택은 2개 차임 연체하거나 임차인 의무를 현저 위반할 때 묵시적 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적인 부분인데 상가는 3기죠. 연차 해지와 관련된 부분도 3기고요. 자, 차임 증액 제한, 경제산 변동이나 조세금 변동에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고 이때 증액 제한 있죠. 얼마요? 100분의 5, 5%. 자, 그러면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잘 보세요. 주택과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자, 연 몇 프로와 15%와 기준금리 얼마? 4.5를 곱한 비율 중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 자, 주택이 어떻게 됐죠? 10%와 기준금리의 2%를 더한 거죠. 2를 곱한 게 아닙니다. 2%를 더한 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상가는 12%와 4.5를 곱한 이렇게 됩니다. 더하고 곱하고. 자, 그러면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 법무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장 협의를 거쳐 누가 협의 거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국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 권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주택도 똑같은 규정 있죠? 근데 거기서 주택도 법무부 장관이 국장과 협의를 거쳤는데요. 그 뒤에 문구가 약간 달랐어요. 여기는 권장할 수 있다. 주택은요, 사용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권리금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권리금은 누구한테 주는 게 권리금이라고 그랬죠? 임대인이나 임차인. 그러니까 권리금 하면 여러분이 개념해 보니까 이런 거 있죠?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성, 노하우, 상가물 위치에 따른 영업성 이점 이런 것에 대해서 자, 보증금과 차임 말고 누구에게 지급하는 거? 임대인, 임차인. 그러니까 권리금을 여러분들이 흔히들
나가는 임차인이 들어오는 임차인이 나가는 임차인한테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에 주는 권리금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걸 뭘 얘기했었어요? 예, 바닥 권리금 얘기했었죠. 예, 아무것도 없는 신규로다가 지금 분양받은 상가입니다. 위치가 너무 좋아요. 자, 특히 권리금 바가지 많이 씌우는 업종이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이라 그랬죠. 부동산 뭐 하려고 그러면 권리금 엄청나게 불어댑니다. 어쨌든 이게 위치 하나만 가지고 임대인이 권리금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에 바로 바닥 권리금 이걸 그랬어요. 그래서 권리금은 임대인한테 주는 것도 권리금이고 임차인한테 주는 것도 권리금이다. 자, 근데 이제 권리금 계약은 좀 다르죠. 권리금 계약이란 뭐라 그랬어요?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누구에게요? 임차인에게. 여기 임대인 있어 없어요? 없죠. 자, 그거 조심하시라. 권리금 지급하는 계약이다. 자, 그러면 권리금 회수기회보 있었죠? 회수기회보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예요? 종료시. 6월에서 1월 아닙니다. 6월에서 2월 아니에요. 권리금 보호는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권리금 지급받을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그러지 않아도 방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기에 참 연체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권리금 못 받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권리금 지급받을 것을 방해하는 행위. 자, 일단 밑줄 한번 쳐보세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에게까지 밑줄 일단 쳐주시고요. 제가 아마 기본서에다가 밑줄 이렇게 치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밑줄 그 밑에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 다음에 그 비에 끝에 가니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자, C번의 세 번째 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다음에 D번에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렇게 하면 뚝 잘라서 볼 수 있어요. 다시 누가 누구에게 임대인은 이제 주어부터 봐야죠. 여기 주어가 없지만 주어는 누구예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이제 쭉 나갑니다.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거나 권리금 지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계획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이거 뭐예요? 할래 말고 말래 마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차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아니면 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대차를 유지하려는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그러면 또 누가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에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제가 아마 3월 달에 할 때는 이거 문제점까지 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권리금 지급하는 경우 이럴 때는 거절할 수 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기간이 어떻게 돼요? 1년 6개월. 자, 이제 손해배상 청구. 권리금 지급받을 것을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요. 이때 손해배상액이 어떻게 되죠?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어떤 걸 넘지 못한다? 낮은 금액 넘지 못한다. 제가 이것만 설명드렸을 거예요. 내가 5천만 원을 주고 이 상가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권리금이에요. 그랬다가 장사가 좀 잘 돼가지고 1억을 받고 나가려고 그래요. 지금 1억은 내가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은 일단 이걸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는 권리금 이거죠. 이 둘 중에 어떻게 한다? 낮은 거. 이걸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낮은 거. 근데 원래 엄밀히 말하면 이게 종료 당시 권리금이 아니라 그랬죠? 이건 내가 들어올 때 권리금이지 사실은 종료 당시 권리금은 아니에요. 그럼 종료 당시 권리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감정
평가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근데 감정평가하면 이거보다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임차인의 정보 제공 의무도 있었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의 보증금 차임 지급 자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정보 제공을 제공해 줘야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권리금 적용 제외,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적용 제외된다 그랬죠. 대규모, 그게 백화점 이런 거예요. 준대규모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저기 뭡니까, 저 뭐죠, 백화점 말고 그거보다 좀 작은, 그래, 왜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할인마트, 대형 할인마트 있죠?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자, 전통시장도 준대규모 점포에 들어가요. 근데 전통시장도 준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는데 전통시장은 제외된다 그랬죠. 자,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네, 된다. 지금 이게 권리금 적용 제외라 그랬죠. 근데 준대규모 점포에 전통시장 들어가는데 전통시장 제외 이렇게 했죠. 그럼 전통시장은 어떻게 한다? 네, 권리금 적용이 된다라고 보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국공유 재산들 일단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권리금 표준권리금 계약서 있었죠? 자, 이거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와 협의를 거쳐서, 법무장관 협의를 거쳐서 표준권리금 계약서 작성해서 권장할 수 있다. 자,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누구와 협의해요? 법무장관이 국장에게, 국장과 협의하는 거죠. 근데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국장이 법무장관 거꾸로 돼 있죠. 자, 요거 조심을 하시고요. 일단 권리금 나오면 국장 떠올리면 돼요. 자, 그러면 권리금 평가 기준 곳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할 수 있다. 자, 봅시다. 이제 상가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임대차 적용과 적용보증금액, 소유임차 우선변제 두 가지 심의합니다. 주택임대차는 뭐 심의하죠? 소액보증금 심의하죠. 주택임대차위원회, 아까 주택임대차위원회 보셨죠?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뭘 심의한다? 소액보증금. 상가임대차위원회는 뭐와 뭘? 임대차 적용. 9695437 있죠? 그거 임대차 적용, 그리고 소액임대 두 가지에 대해서 심의합니다. 내용 뭐 법무 둘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회로 구성한다. 10명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까 그렇죠, 제가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했던 거 있었죠? 주택은 9명 이렇게 돼 있죠. 9명, 여기는 10명 10명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 구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내용 똑같습니다. 세 군데 둔다, 한 군데 둘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세 군데 뭐죠? 법률구중단, 다 했죠? 예, 네, 둔다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둘 수 있다, 시도의사 주택과 같죠? 자, 그리고 심의사항도 사실 주택과 같아요. 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주택 반환, 보증금이나 주택 반환. 그 다음 페이지 뭐 있죠? 유지주선. 하나가 상가와 주택의 차이점. 권리금. 권리금.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 그러니까 오늘 주임법, 상임법은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많이 봤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도 했지만 비교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 그랬죠? 다음 주에는 실권리자 명의 등 이런 법률 부분과 경매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풀어야죠. 문제. 자, 일단 1번 보겠습니다. 농지 매매를 중개할 때 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자, 주말 체험용용 위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거주민에게 도시민의 경우 1000 미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면적은 세대원 전원이 합산한 면적이다. 맞죠? 주말 농장용 1000 미만 세대원 전원이 합산한 면적이죠? 그러니까 뭐 남편이 500 하면 부인은 499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번에 농지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 조정 신청은 어디 한다? 시군구. 이때 구는 자치구를 얘기합니다. 3번에 농지법상에서는 전답, 과수원 등 지목여도 불구하고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로 취급하나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 농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일단 농작물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로 인정이 되죠. 그러면 만약에 전답 과수원이 지목입니다. 경작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농지인가요? 농지 아닌가요? 농지이죠. 전답 과수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농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농사를 짓지 않아도 당연히 농지에 해당되죠. 자, 4번에 공간정보법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경우 형질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된다면 농지로 취득할 수 있다. 자, 임야인데 형질 변경하지 않고 다년생 식물 재배하죠. 이거 뭐다? 농지 이단이다? 아니다. 자, 농지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하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증은요, 시구읍면 이렇게 되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민제도예요. 거민신청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더라도 거민은 신청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받은 경우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시장 등이 읍면동장에게 거민의 위임을 하고자 할 때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 승인받아야 된다. 요거는 제가 아까 얘기 안 한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거민 어디서 받아요? 시, 군, 구청장에게 거민 신청하죠. 그 거민과 관련된 부분을 읍면 동장에게 뭐를요? 위임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위임되냐? 시골에 가면 너무 멀죠? 여러분들 읍내 가는데 정말로 버스 타고 2시간 가야지만 읍내 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니까 어떻게 하나?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군청에 가려면 진짜로 2시간 걸리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때는 누구한테? 등기소장에게 통지합니다. 넌 승인받는 게 아니고 통지하는 거예요. 왜 통지해요? 거민이 면사무소 면장 거민이 찍혀 있죠. 효력이 있는지 알아요. 이거 언제 써먹어요? 등기할 때 써먹죠. 등기소에서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소에게 통지한다. 승인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통지.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서는 거민 신청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예. 자, 이제 3번이 맞는 내용. 그 다음에 4번에 거민 신청을 받은 시군청장은 계약서의 실질적 내용을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거민하여 거민청에 교부해야 한다. 형식적 심사.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됐는지 여부만 확인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계약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거민 신청 대상이다. 예, 일단 공유물, 자, 일단 하나씩 찢어봅시다. 공유물 분할 계약은 거민 대상입니다. 공유물 분할 계약은 거민 대상이에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 등기는 아니죠. 가등기는 뭐예요? 분등기만.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맞죠? 임대차, 자, 이제 조심할 거.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틀려요? 임대차 계약 체결하려는 자는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없다. 틀리죠? 요청할 수 있죠? 다만 이제 동의 절차를 거쳐죠. 이번에 임차인이 같은 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뒤 다음 날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확정일자와 저당권은 동순위가 된다. 잘 보세요. 같은 날 맞아요? 전입신고하고 자 봅시다. 오늘 며칠이라 했죠? 13일이라 했죠? 6월 13일 날 인도 그 다음에 전입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뭘 받았어요? 예,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이게 그날 확정일자 받은 뒤죠? 확정일자 받은 뒤 그 다음에 다음날 저당권 14일 날 저당권이 설정됐지요? 예, 저당권 그러면 아까 했었던 거죠? 예. 누가? 확정일자는 0시부터 얘는 낮에 9시부터. 그러니까 글자로 이렇게 할 때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글자로 하니까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예.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3번에 대항 요건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야만 배당 시 우선 배제 받을 수 있다. 예. 자, 다시 대항 요구 갖추고 확정일자 받았죠.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한다? 배당 요구의 종기. 제가 경매할 때 아마 이 얘기했을 거예요. 배당 요구는 첫 매각일 전까지 배당 요구 종기를 잡는다 그랬죠? 근데 전 며칠까지 이건 날짜 없어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라고 일단 하라 그랬죠. 자, 4번에 보증금 전부터 일부를 월단위 차임으로 전하는 경우 월차임은 전환되는 금액에 연 1할 연 1할은 얼마요? 10% 또는 한군의 기준리에 얼마를 더해요? 2%를 더한 비율 중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 이게 참 말들이 다 바뀌어 나올 수 있는 거죠.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더라도 일시 사용 위한 임대차 명백하다면 적용 안 된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에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고 소속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 이전하여 대항력 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받았다면 당연히 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이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중소기업이 아닌 이랬죠. 여러분들 중소기업에서 눈에 확 돌아가면 안 됩니다. 중소기업은 적용되죠. 근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에 쓰니까 적용 안 되는 거죠. 이번에 다세대 주택의 경우 정확한 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집원까지만 기재했더라도 보호법 적용받는다. 다세대 다가구 있었죠? 자, 다세대 다가구부터 다가구 다세대 다가구는 집원까지만 이거는 소유자가 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원까지만 전입신고해도 이건 누구네 집에서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다세대는 집원에다가 뭐까지를 동호수. 자, 이거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소유자가 각각이라 했죠. 구분 소유자. 그러니까 여기 A, B, C, D 소유자가 각각 다른데 만약에 그냥 이 건물에 대한 집원까지만 어느 집에서 사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거는 동호수까지를 해줘야지면 된다.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이 미성년자라서 그의 부친이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거는 일단
맞는 내용입니다. 근데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과는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임대차 계약 체결했는데 부인이나 명의로다가 했다면, 전입신고했다면 일단 어떻게 돼요? 인정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은 남편이 했는데 부인하고 이런 가족들이, 그러니까 나는 빠져 있어요. 전입신고가. 그래도 인정되는데 요거는 미성년자와 계약 체결하는 부분이라서 가족의 개념과는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또 원래 미성년자가 이제 자취방구 할 때 이 얘기예요, 이게. 요즘은 거의 잘 안 하죠. 요즘 뭐 고등학교도 다 뭐 있어요. 기숙사 다 있어가지고. 근데 옛날에 자취방구 할 때 고등학생이 이제 유학 가요. 자취방 하나 구하죠. 근데 이제 이 미성년자니까 누구 명의로다가 임대차 계약 써준 거예요. 예, 부모 명의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와 입주자가 일단 동의를 해줘야지만 되죠. 이제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얘는 미성년자고 부모기 때문에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3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4번에 대항력 갖춘 후 임차물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임차보증금 증액한 경우 증액 부분에 대하여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자, 일단 맨 위에 임대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차 계약, 임대차가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됐고요. 이 임대차에 대한 증액이 이때 저당권 뒤에 있는 거죠. 증액 부분은 얘한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